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물 없는 기자회로 함께하는 김용민이고요. 자, 우리 정상근 기자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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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동기 기자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그래요. 오늘은 참 침통합니다. 네. 다른 무엇보다도 이게 그림의 떡이라는 점 때문입니다. 아, 코로나를 여기서 느낍니다, 지금. 근데 냄새가 너무 많이 나요. 이제 구로 보건소에서 연락이 왔어요. 여기에 요주의 사업장이다. 집단 발병이 있었던 곳이기 때문에 네네. 여기서는 뭘 처먹으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좀 긴장했습니다. 직원들이 아예 밥도 먹지 말아라. 네. 이런 얘기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방송에서 시식을 한다든지 이런 거 네네. 하면 안 된다 해가지고 이 앞에 있는 거 차라리 이게 앞으로 사진을 좀 갖다 놔주세요. 사진으로. 예, 그래요. 진짜 못 먹는데 이 고문도 이런 고문이 없어요. 저는 진짜 이 관훈 나이트클럽부터 해서 이 국문 없는 기자회까지 음. 먹을 게 2개 나오는 광고는 처음 봤습니다. 그래요. 오늘 특별히 다 약 올리는 이 거 매기자는 같아서. 건가 지금? 아니 오늘 같은 날에 이걸 좀 모형 갖다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돼지 족발 그리고 회인데 자 오늘 광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하필 또 어느 날은 뭐 하나는 음식 하나는 비누, 어느 날은 뭐 하나는 음식 하나는 바디로직 이랬는데 그러니까요. 네. 야 그래요. 오늘 얌테이블의 숙성회 3종과 착한 족발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얌테이블의 숙성회 3종. 회를 좋아하시는 분들께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얌테이블이 씨알이 좋은 싱싱한 생선을 엄선해서 위생적인 해썹 인증 시설에서 가공, 포장, 배송하는 맛있는 숙성회 3종을 가장 저렴한 가격에 네네. 만나실 수 있도록 이번에 또 공급을 하게 됐습니다. 숙성회 3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숙성 광어회.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횟감으로 쫄깃함의 대명사입니다. 그리고 숙성 우럭회. 광어회만큼이나 많이 찾는 회가 바로 숙성 광어회지요. 영양이 뛰어나고 담백한 고급 어종입니다. 또 숙성 연어회,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연어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기름지고 부드러워서 회로도 좋고 또한 초밥이나 샐러드로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가격인데 얌테이블의 광어, 우럭, 연어, 숙성회 3종을 7월 15일 오전 11시까지 목요일입니다. 목요일 아침 11시까지 최고 29% 이상 할인된 특가에 판매합니다. 자, 광어회 150g 14,900원, 광어회 300g 24,900원. 훨씬 더 싸죠. 네. 그리고 광어 서더리탕 9,900원 이렇게 돼 있고요. 우럭회는 150g 15,900원, 우럭회 300g은 25,900원, 연어회 150g은 13,900원, 연어회 300g은 19,900원. 코로나로 모임도 힘든 시기, 네네. 집에서 10,000원대로 혼술하기 딱 좋은 얌테이블의 숙성회 3종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런 때에 어디 나가지 못해서 우울하신 분들, 또 어디 사장 지원을 했다가 떨어지셔서 침울하신 분들, 이런 분들께 딱입니다. 게다가 중요한 것은 전 제품 배송비 무료입니다. 원래는 배송비 3,000원이 추가되는데 7월 한 달 동안 김용민닷컴에 전 제품이 배송비 무료입니다. 김용민닷컴에서 배송비 무료의 알뜰 쇼핑 경험하시고 김용민TV도 후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쇼핑이 후원이다. 김용민닷컴입니다. 레드웨어님이 10만 원 보내셨고 아이고. 우리 레이디 이게 어떻게 있나? 레이디 허크. 하여튼 3만 원 또 보내주시고 오늘따라 왜 이렇게 많은 분들이 보내시죠? 또 누가 있어? 네. YTN 사장은 쑥쑥우유님 2만 원. 아유 세상에. 역시 나쁜 일만 있으란 법이 없다고. 마국주님 10만 원 감사합니다. 네. 그래. 아이고. 다음에도 또 뭐 사장 지원할 기회가 있으면 혹시 한번 또 이것 때문에 사장 지원을 하시고. 다음에도 지원해가지고 이렇게 또 위로의 슈퍼챗을 받아야겠습니다. 다음엔 연합뉴스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장이 임기가 좀 지났습니다만. 예, 그래요. 아직 그 연합뉴스의 대주주인 뉴스통신진흥회가 이사회 구성이 안 돼가지고. 그래요. 안타깝습니다. 정말 네. 안타까워요. 오늘 여러분 소식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YTN 사장 출사표를 던졌고 그런데 안 됐습니다. 네. 그래요. 뭐 저는 당연히 그렇게 될 거라고 예상은 했지만 막상 또 이런 문자를 받아보니 기분이 더럽습니다. 돼지 족발 같습니다. 네네, 그렇군요. 근데 그 문자 딱 온 게 답니까? 떨렁 하나. 어. 뭐 접수됐다 이런 것도 없었고 떨렁 하나 왔어요. 뭐 많은 절차를 기대하거나 뭐 그러지도 않는데 적어도 저는 좀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은 네. 물론 제가 이제 감이 안 된다는 건 알겠는데 그래도 전부 다 YTN 내부의 인사들로 구성된 지원자들 아니에요? 외부 인사들이 없어요. 그러면 정말 한 명이라도 외부 인사 지원자 중에 한 명이라도 면접 기회 정도는 주면 어떨까?
뭐 들어와가지고 한 5분 얘기하다 내보내면 그게 다인데 뭐 굳이 그 나를 누라가 시킬 필요가 있었나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좀 있었습니다. 어차피 한 9명밖에 안 되는데 다 한번 프리젠테이션을 한번 네. 기회를 줬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 그렇지. 네. 게다가 지금 뭐 컷오프가 됐는데 네. 그냥 서류로 컷오프가 됐어요. 저런 것도 없었어요. 뭐 국민 면접, 정책 언팩쇼, 토론회. 김경률 씨가 면접위원이면 네 그래도 수용할 마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아예 그냥 뭐 아무런 대화조차 아이 컨택 없이 바로 이제 이거가 되니까 기분이 좀 그렇습니다. 아무리 뭐 스스로 올림픽 정신으로 참가했다. 올림픽 정신이 뭡니까? 참가하는데 의의를 둔다. 이게 올림픽 정신 아니겠습니까? 그 마음으로 이제 도전을 하긴 했지만 네. 이렇게 나오니까 좀 많이 씁쓸하고요. 그러면 김용민이가 왜 도전을 했느냐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제가 이렇게 여쭤본 분들이 있는데 우선은 어느 국민이든 지원할 수 있게 했잖아요. 대한민국 국민이면 돼요, 솔직히 얘기해서. 네네. 네. 그리고 뭐 아주 심각한 과거의 어떤 그 범죄 이력 혹은 뭐 금치산자, 과거에는 금치산자라고 불렀죠. 그것만 아니면 돼요. 대한민국 국민이면 학벌 이런 거 보지 않습니다. 나이, 성별 안 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처음부터 지원 자격이 있었던 거지. 넣었는데 이게 국민을 상대로 한 그런 공개 모집이지만은 형식적인 공개 모집인지, 그러니까 즉 그들만의 리그인지 뭐 좀 검증해 보고 싶었어요. 그러는 이유가 뭐냐? 앞으로 이제 국민 투표로 공영방송 사장을 선출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제 그런 방향으로 지금 언론 개혁의 방향이 가닥이 잡혔잖아요. 근데 이용마 기자, 돌아가신 이용마 기자의 유지기도 합니다. 공영방송 사장을 국민 투표로 선출하는 것. 정치 권력과 무관하고 시 청취자의 의사를 반영하는 리더십을 세우면은 언론 자유의 가치가 더 단단하게 보장될 것이라는 기대.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국민 투표로 뽑힌 사장이 있다면은 정권이 누가 되든 간에 이것 봐, 우리는 국민으로부터 이렇게 선출돼서 세워진 리더십이야. 어디 감히 당신 아무리 정치 권력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 흔들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기는 건데 또 국민들의 그런 신임도 있게 될 것이고. 근데 말이죠. 이 국민투표로 공영방송 사장을 뽑는 것이 말이죠. 그냥 그들만의 리그로 전락할 가능성은 없는지. 다시 얘기해서 결국에는 국민투표로 공영방송 사장을 선출한다면은 누가 그 룰을 만들겠습니까? 또 누가 심사하겠어요? 이게 뭐 방송사의 종사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 공모 형식, 채점 기준은 방송사 구성원들에 의해서 결정이 될 것이고 그렇다면은 자기들이 원하는 그런 사장을 선출할 수 있는 조건을 문턱을 만들어 놓을 것이고 그렇다면은 결국에는 이 국민의 자유로 우리가 이해되는 언론 자유, 공영방송 사장 국민 선출제는 결국 언론 종사자들의 자유, 언론 종사자들의 권력으로 왜곡될 소지가 대단히 많다. 물론 김용민이가 떨어진 거에 대해 너무 거창하게 큰 의미를 부여하는 것 같지만은 보십시오. 이번에 YTN에서 활동했던 사람들이 다 지원을 했는데 외부 지원자에 대해서는 뭐 그냥 얄짤없이 날리는 거 봐봐. 내가 그렇다고 수준 낮거나 혹은 뭐 터무니없거나 그렇다고 생각하진 않거든. 적어도 낸 자기소개서나 경영계획서는 아마 뺏길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 그 정책에는 공약에는 저작권이 없습니다. 얼마든지 제 아이디어를 쓰셔도 상관은 없지만은 이런 식으로 아예 그냥 초장부터 배제가 된다면은 이건 참 너무 안타깝고 앞으로 공영방송 국민투표제도 보나마나 그들만의 리그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 이걸 경고할 목적으로 제가 도전한 오히려 측면도 있습니다. 오히려 언론이 정치권욕 많이 하잖아요. 음. 지금 뭐 국민의힘도 그렇고 더불어민주당도 그렇고 음. 직접적으로 어떤 국민을 참여시키는 쪽으로 어떤 대선 후보가 되든 대표가 되든 이런 쪽으로 지금 많이 오픈을 시키고 있는 그런 분위기인데 저는 최소한 사기업 형태의 언론사 말고요. 최소한 공적 형태의 소유 구조를 가지고 있는 언론사라면은 그들 역시 문호를 그들만의 리그가 아니라 국민 쪽으로 열어놓는 방식으로 이제 뭐 대표이사가 됐든 이렇게 좀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YTN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 김용민 PD랑 친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충분히 저는 그런 식의 어떤 그런 흥행이라든가 관심이라든가 주목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는 이건 제 생각인데 오히려 주목받는 걸 싫어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되더라고요. 네. 그 참 그래요. 이게 저 YTN 내부에 정말 고차원적이고 정말 수준 높은 기준에 의해서 제가 아웃된 것일 수도 있겠죠. 근데 말이죠. 여러분 기억하시겠습니다만은 이 정부 들어서서 YTN 사장 된 사람 누굽니까?
최남수 아니에요, 최남수. 네. MB 칭송 칼럼 등으로 무리를 빚은 사람이 촛불 정부의 YTN 공영방송 사장이 됐단 말이죠. 이게 어찌된 일일까? 문재인 정부가 완전히 손을 놓았고 YTN 새 사장 선출과 관련해서 그래서 그 와중에 공기업이라고 하는 건 이제 한전 KBN, 한국인삼공사, 한국마사회 여기 이제 공기업 아닙니까? 이들의 지분이 51%가 넘어요. 그리고 공기업 지분이 사법상 대주주 요건인 51%를 넘어갔기 때문에 YTN을 공영방송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건데 근데 최남수 씨가 사장으로 낙점됐어요. 그래서 이 청와대가 워낙 언론 개입을 안 하려고 저렇게 엉뚱한 사람이 되게끔 방치한 게 아닌가 처음에 그런 생각도 들었는데 네. 이렇게 저렇게 취재해 보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청와대 뜻과 같진 않을 거라고 전 믿습니다만은 청와대 고위 인사의 뜻이 반영된 최남수 선임이었습니다. 그 청와대 고위 인사가 지금 아주 잘 나가더만 보니까 최남수보다는 김용민이 낫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다라고 생각합니다. 김용민이가 비교 훨씬 더 대상이 됩니까? 낫지 않나요? 네. 살아온 이력 속에서 막말은 좀 있어도 김용민이가 그래도 어디 하나 촌지 한번 받아본 적도 없고 그리고 언론의 자유와 언론 개혁을 위해서 부르짖어 왔고 또 나름대로 모든 그 미디어를 다 섭렵을 했어요. 인터넷 개인 방송부터 시작해서 지상파까지 다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험으로 누적된 이런 경륜들. 근데 우리 최남수 씨가 그렇게 뽑힐 정도면은 김용민은 뭐 사장이 못 되더라도 면접 정도는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했었는데 면접 기회조차도 박탈당한 거 보니까 지금 청와대가 개입을 안 하고 있다는 확신이 들면서 아울러 완전히 그들만의 리그로 바뀌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저는 뭐 그렇다고 제가 떨어졌다고 그러는 거 아니라 제가 애초부터 얘기했잖아요. 내가 될 가능성은 마이너스 100%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난 그게 아쉽거나 야속하거나 섭섭한 게 아니라 앞으로 공영방송 사장 국민투표제라든지 또 이후에 있을 공영방송 리더십 관련해서 역시 이거는 뭐 언론인들만의 권력으로 언론인들만의 그런 어떤 헤게모니의 장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고 그걸 누가 부인할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번에 그 YTN 사장 선임 과정에서 YTN 내부 구성원하고는 한마디도 이와 관련해서 상의한 적도 없고 전화도 한 통 왔었는데 안 받았어요. 아예. 그래요. 제가 뭐 YTN이 앞으로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을 피력했습니다. 뭐 진심이고요. 그러나 앞으로 뭐 공영방송 사장 국민투표제와 관련해서 우리 시민들이 좀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겠다. 그렇잖아요. 누가 KBS 사장했으면 좋겠다. 누가 MBC 사장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들을 많이 갖지만은 실상은 결국 내부 구성원 안에서만 이렇게 선출이 되고 참신하고 그동안 뭐 시민들의 신망을 받아온 저는 아니고요. 그런 분들은 뭐 아예 거론만 되다 말잖아요. 공영방송도 다 국민의 자산이고 우리 민주주의의 자산이기도 한데 그러다 보니까 선거 결과에 따라서 계속 리더십이 바뀌잖아요. 그 정권 코드에 맞는. 그래서 국민투표제가 바로 서기 위해서는 이런 선임 구조 같은 경우를 내부에서 다 결정하지 말고 외부에서도 함께 논의하고 그렇게 해서 아니 뭐 9명이면 무슨 90명도 아니고 900명도 아니고 9명 다 모아놓고 토론회도 한번 열어보고 그러면 얼마나 좋았을까. 제가 YTN 사장이 만약에 된다면은 사장은 보도, 편집, 편성권에 대해서 개입할 수가 없어요. 그건 뭐 YTN 내부 규약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언론, 선진국 언론의 표준입니다. 그러니까 경영 인사권, 그러니까 인사 재정권만 갖고 행사할 수 있는 건데 그래서 사실은 보도 책임자를 사장 생각과 코드에 맞는 사람을 갖다 앉혀가지고 이제 그 사장의 뜻을 보도에 반영하게끔 하는 게 이제 통례인데 아마 오세훈도 그럴 거예요. 지금 사장 이광택 사장 내쫓고 자기 코드 인사를 사장이 갖다 앉혀가지고 사장 인사가 결국 보도 편성 제작 거기에 자기 사람을 앉혀가지고 그렇게 해서 김어준의 뉴스공장 없애고 등등 이런저런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그런 그림이 그려지듯이 YTN도 그렇게 할 것이냐. 저는 그렇게 하지 않고요. YTN 보도국장을 국민투표로 뽑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원자를 토론에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언론 자유에 대한 어떤 자신의 신념, YTN 저널리즘의 문제점이나 혹은 뭐 앞으로 나아갈 바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을 들어서 온라인으로 이 휴대전화로 투표를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을 국장으로 세우려고 그랬지. 그런 걸 막으려고 날 짜는 걸로 알겠습니다. 혹시 그런 포부를 지원하는 지원서에 담았습니까? 보도국장 그거는 비장의 히든 카드이기 때문에 그건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걸로 써야 붙죠. 그걸 넣었었어야지. 그래요? 그걸 넣었으면 날 뽑아줬을까? 그건 아니잖아, 인간들아. 무슨 말을 해도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요. 참 이런 결과가 나왔고 여러분 기대를 많이 해주셨는데 나는 사람들이 다 웃어줄 줄 알았는데 너무 기대를 하시는 거예요, 나한테. 내가 그런 기대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생각이 들면서도
정말 YTN이나 이런 공영방송이 바로 서기를 바라는 시민들의 여망이 그만큼 매우 간절했다라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새로 사장 되시는 분, 네 멋대로 하거나 네 멋대로 하더라도 시민의 뜻에 맞으면 좋지. 어디 휘둘리고 그냥 그 자리에 앉는 게 중요하고. YTN의 포용력이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김용민 PD를 뭐 사장 시켜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충분히 사장을 선출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YTN과 관련된 여러 가지 공적 담론을 형성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였는데 좀 아쉽네요. 이 사장 지원자든 아니면 뭐 이 취업 준비생이든 정말 그 회사가 어떤 기준에서 합격을 시키고 떨어뜨리는지 네. 알지 못하는 건 똑같네요. 네. 그렇지. 맞아요. 네. 자, 그래요. 다음 정부 때 뭘 하라 이런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제가 그거 하려고 지원한 게 아니에요. 솔직히 얘기해서 이 리트머스 시험지 같이 한번 나를 던진 것도 있고 되면 좋지. 되면 좋지만 안 됐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께 이 실험 결과를 조기에 발표를 하게 된 겁니다. 아, 그래요. 경선 연기를 그렇게 주장했는데 경선 연기가 안 됐습니다. 중요 페이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국물 없는 기자회 우리 민동기 기자부터 한번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주시면 좋겠는데, 와, 나도 네. 이러네. 도리도리. 도리도리하네. 네, 그래요. 윤석열 캠프에서 또 이제 대변인 공모하면 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드가 맞았습니까? 이 정말 만약 윤석열 전 총장과 김용민 PD가 둘이 만나서 얘기를 나눈다고 하면 둘이 서로 마주보고 자, 우리 민동기 기자님 보따리 풀어주십시오. 일단 이 얘기부터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흔히 말하는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 파문과 관련해서 엄성섭 TV조선 앵커,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등이 입건이 되지 않았습니까? 추가적으로 이가영 중앙일보 논설위원 그리고 정모 TV조선 기자가 역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경찰에 입건이 됐습니다. 네. 근데 저는 조금 이해가 좀 안 가는 대목이 하나 있는데 그 전에 어떤 혐의냐? 일단 경찰에 따르면 보도가 된 내용을 바탕으로 했을 때 수산업자인 김모 씨가 이가영 중앙일보 논설위원하고 정모 TV조선 기자에게 각각 고급 차량 무상 리스 이게 이제 조금 비슷한 그런 개념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 포르쉐 있지 않습니까? 박영수 특검 그거 이거 고급 차량 무상 리스라고 하는 게 차량 대여업체도 이 사람이 운영을 했기 때문에 그런 맥락인 것 같고 학비 대납 이거는 이제 그 남부지검 이모 부장검사에게 제기됐던 의혹 본인은 부인하고 있지만 역시 이제 비슷한 어떤 그런 바운더리에서 좀 제기되는 혐의인 것 같은데요. 제가 좀 이해가 안 됐던 거는 미디어오늘 이 기사를 보면서 중앙일보 관계자가 미디어오늘 기자에게 한 얘기입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가영 논설위원은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와 연루설이 돌던 지난주부터 업무에서 배제한 상태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얘기가 왜냐하면 그때 조선일보 이동훈 전 논설위원하고 TV조선 엄성섭 앵커 외에 중앙일간지 기자가 언론인이 한 명 더 있다라는 얘기가 계속 돌았었거든요. 중앙일간지 기자. 예. 네. 중앙일간지 기자 한 명 더 있다라고 이게 누구냐? 분명히 조중동 중에 하나다. 이 얘기가 돌았었고 그때 중앙일보 얘기가 나온 건 맞습니다. 중앙일간지 기자니까 중앙일보인가? 아무튼 나왔는데 네, 그 정도 나왔다라고 한다면은 저는 중앙일보가 자체 조사를 통해 가지고요 이렇게 입건되기 전에 중앙일보가 먼저 입장을 냈었어야죠. 그리고 이런 건 때문에 지금 자체 조사 중이다. 최소한의 어떤 입장문을 저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세한 거는 뭐 경찰 조사를 지켜보고 어떤 조치를 내리겠다 이 정도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실명이 나오고 언론이 보도가 되고 나서야 중앙일보 쪽에서는 지난주부터 업무에 배제한 상태였다. 그리고 입건됐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에 오늘입니다. 오늘 오전 인사위원회를 바로 열어서 직무 정지 조치했다. 수사 상황을 지켜보겠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거는 선후 관계가 좀 잘못된 거죠. 이미 얘기가 돌아오는 상황이었고 이 정도 되면은 중앙일보 자체 내에서 당사자를 불러서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선제적으로 저는 입장을 내는 그런 조치가 필요했다라고 보는데 이렇게 되고 나서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직무정지 조치했다. 수사 상황을 지켜보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제가 봤을 때 언론사로서는 그렇게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역시 TV조선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이제 TV조선 쪽에서도 이 정모 기자에 대해서 이미 기사를 쓰는 자리에 있지 않다 이렇게 해명을 하긴 했습니다만 기사를 쓰는 자리에 있지 않으면 그런 문제가 없는 것이냐?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역시 TV조선은 이미
엄성섭 앵커가 입건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렇게 얘기가 나왔을 정도면은 역시 중앙일보 못지않게 선제적으로 조치를 했었어야죠. 근데 역시 지금 굉장히 소극적인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 이거는 좀 굉장히 문제인 것 같고요. 사실은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하고 엄성섭 TV조선 앵커 외에 기자 한 명 정도만 더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예상이 좀 있었는데 지금 뭐 이가영 논설위원하고 TV조선 추가 기자까지 이렇게 이름이 나오는 걸로 봐서 혹시 조금 더 나올 수도 있나? 뭐 이런 얘기가 지금 돌고 있습니다. 언론계에서는. 예. 그 이가영 씨를 가장 잘 아는 분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이완배 기자입니다. 어. 이미 2019년 12월에 이가영 기자를 네. 이완배 기자가 저희 김용민 TV 이완배의 경제 속살에서 맹성토를 했습니다. PD 수첩 검찰 기자단 그 방송 아시죠? 네. 정재관 기자 알고 봤더니 장용진 기자. 그거 밝혀도 됩니까 그거? 밝혀도 세상이 다 아는 비밀입니다. 네. 예. 그래도 공개를 모르기로 한 거 아니었어요? 근데 목소리를 내가 한번 오디오 편집 프로그램 돌려가지고 말투가 피치를 좀 조정을 했더니 남자 목소리가 여자 목소리로 바뀌는 걸 피치 컨트롤이라고 하는데 네. 이걸 다시 한번 조정을 해보니까 장용진이 나오더라고. 어쨌든 네. 그때 검찰 기자단과 관련해서 PD 수첩이 이제 폭로를 했죠. 네. 그때 대법원 기자단이 PD 수첩의 즉각적인 사과와 정정 보도를 요구하는 소명을 냈어요. 그 명단 중에 중앙일보 이가영이 있었어요. 이가영이 중앙일보에 2명 있습니다. 젊은 기자 이가영 기자가 있고 맞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논설위원 논설위원이니까 이제 예. 중견급이지. 예. 제가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이완배 기자의 칼럼. 네. 평화나무 사이트 가면 보실 수 있어요. 또 네네. 우리 저 김용민 TV에서 경제의 속살 어떻게 검색하시면 되냐면요. PD 수첩 방송에 대한 법조 기자 반발과 그람시의 진지전 이런 제목입니다. 나는 이가영 기자를 잘 아는 편이다. 이가영 기자도 나를 모른다고 못할 것이다. 그래도 함께 전장을 누빈 사이인데 나를 모른다고 하면 내가 너무 서운하지 않겠나. 이거는 뭐 전장이라고 하는 건 뭐 출입처가 같았나 보죠. 아니에요. 대학생 때 이미 아. 대학생 때 이거 민주운동을 하던. 이거 할 때 이제 친했어. 어허. 네. 이가영 기자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들었다. 중앙일보를 대표하는 보수 기자가 됐다는 이야기부터 그것보다 더 황망한 이야기들까지 내가 아는 그 이가영이 맞나 싶은 생각을 수십 번도 더하게 만들었던 소문이었다. 점점점. 악랄했던 노태우 정권이 끝나고 소위 문민정부가 들어선 시기다. 당시 운동 진영에서는 앞으로의 투쟁 방식에 대해서 치열한 논쟁이 있었다. 그러니까 이제 노태우 시절에는 화염병 네. 이걸 던지면서 싸우면 됐는데 김영삼이 집권하면서 이 완전히 프레임이 바뀌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김영삼 시대는 일단 민주주의 선거에 의해서 대통령이 된 인물인 김영삼 아니겠습니까? 뭐 네. 일단 명분도 있었고요. 화염병을 던지는 시대는 끝났어요. 음.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헤게모니 지배를 이제 시작을 한 거야. 상대방이. 고백하자면 나는 비겁했다. 진보적으로 살고 싶고 너무 가난하게는 살기 싫고 이 같은 갈등 속에서 지식인으로서 헤게모니 투쟁을 하는 것이 변혁의 최대 과제라는 그람시의 가르침은 나에게 퇴로를 열어주었다. 그러니까 이제 화염병 던지지 않고 극한적인 투쟁하지 않고 뭔가 좀 지적인 투쟁 이런 거를 통해서 이제 정권과 맞서는 누가 봤을 때는 이제 뭐 타협했다 혹은 뭐 개량됐다 이렇게 네네. 비난할 수 있는 것이었는데 나는 지금도 그 비겁함이 많이 부끄럽다. 이 허접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다. 이가영 기자가 나와 같은 운동그룹에 속했던 인물이기 때문이다. 그와 나는 같은 공간에서 지식인의 임무와 헤게모니 투쟁을 함께 고민했다. 우리는 그때 지식인의 임무가 결코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배웠다. 지식인은 지배자들의 유혹에 빠질 확률이 너무 높으니 마음을 단단히 먹고 진지 안에서 굳건히 버텨야 한다. 이런 다짐도 했다. 그러니까 이제 이가영은 이렇게 보자면은 홍석현 중앙일보 기득권 세력이 편에 안겨가지고 그들의 논리를 대변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대학생 때는 지식인은 지배자들의 유혹에 빠질 확률이 너무 높으니 마음을 단단히 먹고 진지 안에서 굳건히 버텨야 한다. 운동 진영 안에서 지식인 그룹 안에서 굳건히 그 정신을 버리지 말고 타락시키지 말고 어허. 버텨야 한다. 이런 다짐도 했는데 이완배 기자입니다. 이가영 기자가 혹시 나는 그런 다짐을 안 했는데요 라고 발뺌하지 않기를 바란다. 내 기억으로 그런 다짐을 제일 열심히 떠들고 다니는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당신이었다.
지식인이 힘든 육체 노동을 하지 않고도 먹고 살 수 있는 이유는 힘든 육체 노동을 노동자, 농민, 민중들이 대신해주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식인에게는 사명이 있어야 한다.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자고 펜을 놀리는 사람이어서는 안 된다. 소중한 기회를 준 민중들의 마음에 감사하며 진보와 진실을 위해서 싸우는 것이 지식인의 역할이라고 우리는 배웠다. 이가영 기자, 딴청 피우지 말라. 당신과 내가 함께 배웠던 바로 그 내용이다. 게다가 이가영 기자는 배우는 걸 넘어서 후배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열심히 가르치고 다니지 않았나? 2001년 기자협회보 인터뷰를 보니 이가영 기자는 외로워서 선후배들과 술 마시느라 대학 때 성적이 안 좋았다라고 중앙일보 면접 때 이야기했단다. 그러면 당신에게 당시 투쟁은 외로움을 극복하기 위한 취미 생활이었나? 취미치고는 너무 열심히 했던 것 아닌가? 그 투쟁이 정녕 취미 생활이었다면 당신은 기자가 아니라 연기자를 했어야 했다. 당신의 연기는 너무나 실감났었다. 돌아오지 않을 다리를 건넌 지 오래됐다는 이야기가 들린다. 그래, 알겠다. 한번 건넌 다리를 다시 되돌아올 것 같지는 않고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부끄러워할 것 같지도 않다. 그런데도 나는 슬프다. 30년 전 당신을 동지라고 생각했던 나의 아두남이 슬픈 것이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한다. 부끄러운 줄 알아라.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평화나무 홈페이지 가시면 보실 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가영만 치면 나와요. 물론 현재 입건했다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아마 경찰이 수사 과정을 통해서 혐의점이 있는지 없는지 최종 발표를 하겠죠. 하지만 이렇게 실명으로 이름이 나오고 이런 상황 자체가 또 중앙일보 내에서 어떤 조치를 했다는 것 자체가 당사자는 물론이고 중앙일보 입장에서는 매우 부끄러운 일이죠. 지금 이완배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네. 그러면 입장을 빨리 좀 선제적으로 냈었어야죠. 근데 이거는 그냥 상황을 좀 지켜본 게 아닌가 싶어요. 매우 소극적인 자세고 언론들이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다른 부분이나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막 왜 그만 안 두냐 뭐 이러는데 그 칼날이 본인들한테 오면 굉장히 무뎌지죠. 예. 이번에도 비슷한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조선일보하고 중앙일보, TV조선은 이 문제와 관련해서 사과도 안 했습니다. 네. 사과를 한 적이 없습니다. 제대로 된 공식 입장이 나온 적도 없습니다. 뭐 미디어널과 같은 매체나 다른 언론들이 취재를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어떤 상대적인 반응으로 입장을 낸 정도였지 지금 이것과 관련해서는 자체적으로 뭔가 사과를 한다거나 입장이 나온 게 없기 때문에 그 자체로도 굉장히 문제가 있는 태도죠. 조중동에서 올해 그리고 작년에 가장 많이 썼던 단어 중에 하나가 내로남불일 텐데 그렇죠. 참 여기도 이제 적용이 되네요. 네. 조선일보에도 중앙일보에도 과거 운동권이었던 사람들이 많이 들어갔죠. 그리고 그렇죠. 지금은 이제 기득권 세력의 주구 노릇을 하고 참 그래요. 진지전이 참 어렵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말씀드리는 사이 송영길, 이준석 두 여야 대표가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합의했다는 그런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자, 그래요. 우리 두 번째 이야기 어떤 얘기 해볼까요? MBC의 이른바 그 경찰 사칭건과 관련해서 MBC가 사과를 하고 흔히 말해서 윤석열 전 총장 부인 김건희 씨 박사학위 논문 지도교수 취재 과정에서 경찰을 사칭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일단 MBC가 공식적으로 사과를 했고 두 기자에 대해서 지금 어떤 조치를 취하겠다는 그런 입장인데 이 내용은 워낙에 지금 많이 알려진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국물 없는 기자회 보시는 이 시청자분들에게 다시 뭐 이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는 거는 동호반복인 것 같고요. 왜 그랬을까가 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물론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긴 합니다. 통상적으로 이런 어떤 취재 같은 걸 할 때 기자라는 신분을 속이는 경우가 있긴 해요. 저도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모 방송사의 임원들이 부동산 투기를 하고 있다는 네. 그래서 일산 뭐 이런 지역에 광범위하게 막 거기에다 투자를 했다는 거야. 그래서 그 일대를 한 일주일 동안 해치고 다닌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뭐 등기부등본 띄고 직접 현장 가서 기자 아닌데 내가 마치 거기 사러 온 것처럼 얘기도 하고 이랬는데 나중에 최종 확인을 해본 결과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제 최종으로 보고를 하고 그건 아이템을 접었는데 네. 그런 경우들이 종종 발생을 하거든요. 근데 적어도 이런 어떤 경찰이라든가 공공기관에 있는 사정기관에 있는 그런 거를 사칭을 하면서 취재를 하는 그런 케이스는 제가 알기로는 제가 기자생활 2000년부터 시작했으니까 그 2000년대 초반 때까지 그 이후로는 잘 안 합니다. 네. 제가 알기로도. 왜냐하면 그게 굉장히 문제가 된다라는 거가 언론계 내부에서도 공론화가 그렇지. 됐고요. 예.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의 어떤 부작용이라든가 후폭풍이 굉장히 크다는 걸 알기 때문에 가급적 이렇게 안 하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했을까가 저는 아직까지도 잘 의문이 안 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MBC도 정확하게 할 말이 없기 때문에 저는 해명을 제대로 못 하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굉장히 안타까워요, 이게. 이게 사실 굉장히 심각한 사안이긴 합니다. 오늘 중앙일보가 그래서 네.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의 발언을 갖고 대대적으로 씹대. 김의겸 의원은 이제 기자 출신이잖아요. 한겨레 기자 출신. 네. 과거에 그렇게 경찰 사칭한 사례가 많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아니 과거에 그런 사례가 많다고 이걸 정당화하는 거냐라고 막 비난을 했는데, 제가 94년 9월 28일자 기사 한번 보겠습니다. 서울지검 공판부 용응규 검사는 상문고 비리 사건을 취재하면서 검찰 수사관을 사칭해 사건 피의자 집에 불법 침입한 뒤 일기장 등을 찢어 갖고 나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던 중앙일보 예영준 기자에 대해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그래. 너희들도 많이 했었어요. 이제 아름다운 일이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요. 그리고 조금 다른 아니 근데 또 지금 이 형님이 예영준이 뭐 동명이인이진 않을 거 아니야. 그럴 것 논설위원으로 계시네 지금. 아니 중앙일보 기자예요. 중앙일보 기자로 있고 지금은 정확하게 직함이 뭔지 모르겠는데 논설위원. 논설위원이에요? 예, 있어요 논설위원. 지금까지. 네. 94년에 있었던 일이고, 내가 또 알고 있기로는 CBS에서도 기자 후일담 같은 게 실렸는데, 후배 기자 앞에서 선배 기자가 나 서울지검의 아무개 검사라고 상대방으로부터 육하원칙에 따른 모든 지수를 다 받아내서 뉴스로 냈던 그 내용이 사보에 한번 실린 적이 있었어요. 요즘 큰일 납니다. 아, 그렇지. 그때 이제 90년대 얘기니까. 아. 그래서 이제 그때 후일담을 쓴 기자 얘기는, 여기서 나는 두 가지 갈래 길이 보였다. 사람의 길로 갈 것인가, 악마의 길로 갈 것인가. 그리고 이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제가 입사할 때만 하더라도 아직도 언론계에서 근절되지 않았던 폐단 가운데 하나가 뭐였냐면요. 경찰서 수습 기자들이 경찰서 돌지 않습니까? 그때 형사과장 문 발로 차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 발로 뻥 차고 들어가는. 뻥 차고 들어가서 아이템 뭐 있냐고 이런 식으로 실제로 일부 선배긴 한데 심지어 그 미디어 비평계 내에서도 후배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신 선배들이 있었습니다. 이를테면 본부장 방 들어갈 때 문을 빵 차고 들어가라. 아니 근데 이제 기자들 중에 그걸 무용담처럼 떠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많았어요. 그거는 제가 그때도 그랬지만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그런 거를 마치 기자 정신으로 생각하는 근데 아마 처음에 그런 얘기가 돌았을 때는 쫄지 마라 막 그런 의미였을 것 같은데 근데 그게 문을, 이제 진짜 문을 차고 들어가고 진짜 해버리면 막 어떡해. 반말로 하고 욕 그렇게 하라는 거는 그 예의가 없는 거죠 그건. 그거는 정말 기본이 안 돼 있는 거고요. 네. 실제로 제가 취재를 한 사안이고 이것 때문에 유명한 사건이긴 합니다만 실제 정직 6개월을 먹었어요. 그런 사건도 있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MBC 이 기자가 두 명의 기자가 굉장히 뭐 어떤 자기로서는 그걸 취재하고 싶은 그런 의도가 있었겠죠 충분히. 그거는 뭐 인정을 하는데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진짜. 그거는 정말 이런 말씀 조심스럽게 드리긴 합니다만 이거는 기자선이 아니라 네. 그러니까 위에 간부가 인지를 했건 안 했건 간에 결과적으로 그럼 이거 간부가 날아가야 될 사안이에요. 이거 굉장히 심각한 사안입니다. 잘못했죠. 네. 네. 이제 마치 성경책을 읽기 위해 촛대를 훔친 격이나 마찬가지고 과정의 정의가 없는 보도의 정의는 있을 수가 없어요. 네. 물론 그 마음은 압니다. 음. 진실에 접근하기 위해서, 그래서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말아야 된다. 뭐 그게 이제 일종의 직업적 성실성 그리고 사명을 감당하는 물불 안 가리는 어떤 투지 이런 걸로 미화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과거엔 그랬을지 몰라도 네. 지금은 그러면 안 됩니다. 속이면 안 되고. 그 예전에 제가 다니던 직장에 어떤 오래된 선배도 서울시장 방을 뻥 차고 들어가서 시장한테 큰 소리 치던 시대를 너무 무용담처럼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이제 관선시장 때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이야 직선시장이지만 그때는 관선시장 때여서 그럴 수 있었던 시대가 있었는지 몰라도 왜 문을 발로 찹니까? 그냥 손으로 열면 되지. 녹하고 들어가야죠. 녹하고 당연히. 들어가야지. 예, 그러면 안 됩니다 정말. 얼마 전까지만 해도 뭐 어디죠? 이 조선일보인가 TV조선인가 드루킹 사무실만 무단으로 막 들어가기도 그렇지, 하고. 그렇지, 네. 그렇지. 서울시청도 조선일보 기자. 네, 그때 서울시청에서도 갑자기 함부로 사무실에 들어가가지고 크게 논란이 됐었죠. 그거는
다 조선 미디어 계열 아닙니까? 네. 그런 동네인 거예요. 다만 네. 이 얘기는 꼭 하고 싶습니다. 음. 이 MBC 경찰 사칭 건과 관련해서 음. 조선일보가 제일 지금 크게 비판을 하고 보도를 음. 했더라고요. 음. 근데 야 그건 아니잖아. 야 진짜 그건 아니다. 야, 야 니네는 이동훈 전 논설위원도 그렇고 그러니까요. TV조선 엄성설 앵커도 그렇고 보도조차 지금 제대로 안 하고 있는 그런 매체에서 이 건을 얘기를 하면서 무슨 언론윤리 얘기하고 무슨 이거는 아닙니다. 예. 이 뭐- 비판할 자격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음. 자기들의 치부 이런 것도 제대로 지금 사과도 안 하고 임잡도 없는 매체에서 이 사건과 관련해서 목소리를 크게 높이는 거는 진짜 아닌 거죠.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나 이야기 또 있죠. 마지막 하나 있습니다. 예. 이거는 여러 가지 얘기를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국민의힘이 아까 김용민 PD가 얘기한 연합뉴스 대주주인 뉴스통신진흥회 이사 조봉래 전 연합뉴스 콘텐츠 융합 상무를 추천을 했거든요. 일단 이 조봉래 전 상무가 어떤 분이냐? 이른바 장충기 문자 파문과 관련해서 장충기 당시 삼성 미래전략실 사장에게 이런 문자를 보냈던 당사자입니다. 뉴스타파의 그 이건희 회장 성매매 동영상 있지 않습니까? 이것과 관련해서 장충기 사장에게 조봉래 당시 연합뉴스 콘텐츠 융합 담당 상무가 이런 문자를 보냅니다. 선배님, 천박한 기사는 다루지 않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정치적 위기 국면 때마다 뉴스타파나 디스패치가 센세이션하는 기사를 내놓는데 배후가 더 의심스럽습니다. 배후의 정보가 나중에 입수되면 그걸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알려주면 뭐 어떡하게? 뭐 보도하게? 이 장충기 문자 파문에도 연루가 됐고요. 심지어 당시 연합뉴스 사장이 박노항 사장이었거든요. 그때 당시 주요 임원을 지내면서 연합뉴스 노조나 구성원으로부터 정부 평양, 지나치게 불공정 보도의 당사자로 지목을 받았던 인물이에요. 근데 이런 인물을 국민의힘이 연합뉴스 대주주인 뉴스통신진흥회 자기 이사로 추천을 했다고 해요. 어떻게 했을까요? 뭘 하자는 얘기일까요? 많은 언론들이 이 부분에 좀 주목을 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저는 부적절한 인사라고 생각을 하고 국민의힘이 아직도 언론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저는 여실히 상징적으로 드러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 문제를 잘 지적을 안 하는데 뉴스통신진흥회 이사 중에 여권 추천이 있고 국회 추천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거기 보면은 국회 3인 몫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박병석 국회의장이 추천한 사람이 있습니다. 전종구 전 중앙일보 중부사업본부장. 아, 또 중앙일보야? 근데 찾아봤어요. 이분이 왜 박병석 의장이 추천했을까? 박병석 국회의장이 방송통신심의위원 추천해가지고 막 당사자가 추천했다가 사임하고 사퇴하고 뭐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그게 대정부 동문이라는 이유, 그러니까 적절하지도 않을 뿐더러 박근혜 정부 때 MBC에 있었던 그 여러 가지 언론 장악이라든가 편파 보도의 주범이다라고 해서 역시 MBC 구성원들로부터 강한 반발을 받았던 인물을 단지 대정부 동문이라는 이유로 추천해서 비판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래서 찾아봤어요. 전종구 전 중앙일보 중부사업본부장. 박병석 국회의장과 무슨 상관이지? 대정부 동문이었습니다. 아, 그래요? 자, 이건데요, 그분. 아, 진짜 미치겠어요. 같은 중앙일보 출신에 대전구 동문인 거예요. 야, 내가 만약에 대전고 나왔으면은 우리 병석이 형이 날 밀어주지 않을까? YTN 사실 됐을 수도 있죠. 아, 그렇지. BBS 형님이 좀 밀어주지 않을까? 그런 아니, 생각이 나 들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촛불정부에서는 좋은 사람들이, 언론 개혁의 의지가 있는 좋은 사람들이, 촛불 정신에 부응할 수 있는 좋은 사람들이 이렇게 언론 개혁에 최전선에 서주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졌잖아요. 네. 근데 엉뚱한 인간들이 지금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요. 엉뚱한 인간들이 여러분. 네. 최남수도 엉뚱한 인간 아니었습니까? 어떻게 그 인간이 거기 가서 앉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밀어줬는데 그렇게 해서 세운 정부에 요직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가까운 사람은 그냥 마구잡이로 갖다 앉힌 거예요. 아니 그 권력이 어떤 권력입니까 지금? 촛불 시민들이 뜻 모아서 만들어준 권력 아니에요? 그렇죠. 야, 너하고 친한 사람 마음대로 갖다 앉혀 이러라고 준 권력은 아니잖아. 그렇죠. 뭐 하는 짓이야 이게? 이게 촛불 시민들 빙연 매기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진짜 박병석 국회의장은 좀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는 게 박병석 의장의 인재풀은 딱 이거예요. 대전고, 성균관대, 중앙일보. 지금 전종구 중앙일보 중부사업본부장 전 이 사람도 이력이 대전고, 성균관대, 중앙일보예요.
다 지금 박병석 의장 후배요. 대정부 후배, 중앙일보 후배. 아니 이거는 뭐야 좀, 이게 도대체. 이거는 아이, 좀 아니지 진짜 않습니까? 짜증나네, 네, 진짜. 지금 국민의힘의 뉴스통신진흥회 이사 추천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요. 제가 봤을 때 이게 지금 언론에 상대적으로 관심을 덜 받아서 그렇지 박병석 국회의장도 이런 식으로 추천하면 안 됩니다, 진짜. 이러니까 욕을 얻어먹는 겁니다,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는 아마 그렇게 비판할걸요? 박병석 국회의장도 자기 후배 추천하지 않았느냐. 박병석 국회의장은 정말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좀 화가 납니다. 이게 뭐 어떻게 뭐 그러니까 제가 오늘 안 된 거는 여러분들 김용민이라서 안 된 것도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언론 개혁이나 촛불 정신이 무엇인지 저는 그래도 알잖아요. 네. 아는 사람들은 노땡큐라는 거지. 하나같이 그런 인간들만 가서 요지게 앉고. 근데 전에 얘기했지 KBS 시청자위원으로 모 여당 의원 가까운 사람이 거 갔는데 네. 이 사람 완전히 태극기 부대인 거야. 자기 지역구에 있는 인사를 배려한다고 한 자리에 앉아줬는데 그 인간 자체는 언론 개혁과 아무 상관이 없는. 그래서 여야 몇 대 몇이잖아요. 그 사람 몫은 여당 몫인데 야당 몫으로 쳐줄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이게 민주당 의원들 90%는 갈아야 돼요. 제가 봤을 때는 특히 3선 4선 된 사람들 중에 맛을 잃지 않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대부분이 맛이 갔어요. 이런 인간들은 완전 지역구 패거리즘 이런 거에다 휘말려 가지고 개혁의 맛을 상실한 사람들입니다. 그게 보셔야 돼요. 현장에서 좀 가까이 본 사람의 입장으로서는 네. 이대로 민주당이 20년 집권하면은 그때는 진짜 국민의힘보다도 더 정말 구태의연하고 부패한 정당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고 또 넘겨줄 수도 없는 거 아니야. 그러려면은 이 민주당 안에서 정권 교체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 이번 대선부터 그래야 합니다. 낡은 정치 세력들을 혁신하고 정권 교체와 다르지 않는 거의 흡사한 그런 후보를 세워야 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이렇게 말한다고 누구를 지지한다라는 느낌은 전혀 안 드시죠? 박용진. 듭니다. 아 그래요? 감추려고 감췄는데 감추려고 아니 감췄는데 근데 그거 왜 굳이 감춰야 됩니까? 네, 그래요. 감출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정말 지금 혁신과 인적 청산이 필요합니다. 여당 내부서부터. 여당은 훌륭하고 그래서 그들에게 이제 정권을 몰아주고 의회 권력을 몰아주면은 알아서 개혁하겠지. 아닌 게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게 왜냐? 이 사람들도 그 세력들에게 동화가 된 거예요. 낡은 세력들하고 동화가 된 겁니다. 아휴, 이 모양 이 꼴이 됐습니다, 여러분. 열린공감 TV가 이제 잠시 후에 9시 10분부터 이제 방송하는데 어디 딴 데 가지 마시고 다시 보게 됩니다. 네네. 그 내용을 전해 들었는데 아 전에 들었습니까? 나름대로 취재를 했는데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야 이거 진짜 어떻게 열린공감 TV에서 방송한 내용을 인용도 못하겠어. 너무 민망하고 너무 참담해서. 이래놓고 열린공감 TV로 가지 말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나도 궁금하잖아 나 그러면. 방금 검색했잖아요. 이미 하라는 겁니까? 가지 말라는 겁니까? 네, 이게? 여러분 어떤 내용인지 이제 끝나고 나서 다시 보게 하세요. 그리고 아마 윤석열은 한마디도 못할 겁니다. 한마디도 못할 거예요. 자, 열린공감 TV 봐야겠다. 방송하면서 너무 심하네. 너무 심해요. 예, 이어폰 하나만 갖다 주세요.